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시험에서는 바로 여기 3단원 사회윤리 단원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킬러, 즉 고난도 문제는 거의 3단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직업윤리는 그나마 그 중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헷갈리게 출제될 때가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게 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학기 초에 이제 막 반편성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청소해라 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들 멀뚱멀뚱 서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청소 구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굳이 내가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이 너는 책상 1분단, 너는 2분단, 너는 교탁, 너는 복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 구역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해당 당번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직 체계가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 그러니까 업무 분담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을 정해 이름 명자를 써서 정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이겠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공자의 정명론과 관련된 핵심 인용문이었습니다. 또한 공자는 눈앞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도덕적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결리사의를 강조합니다. 이 말은 직업활동의 이익을 아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도덕적 의로움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자의 직업관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후대의 유교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맹자와 순자가 있는데 이 둘 역시 공자의 정명론을 계승해서 자신만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95페이지로 가서 공자의 직업관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공자는 견리사의라고 하면서 최대한의 이익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주장하는 정명이죠.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된다. 정명에 따르면은 모든 분야에 능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정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된다. 역시 공자가 강조하는 정명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역시 공자가 강조하는 정명이었습니다. 각 직분에 따른 덕목을 실천하면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 역시 공자의 정명론에 부합하는 말이겠죠. 모든 사회 구성원은 평등한 신분을 가진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신분을 가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맹자의 직업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간주하는 성선설의 근거에서 직업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활동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확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본성이 악으로 기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까 두려워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이 화살로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할 것이기에 우리의 선한 본성이 조금씩 악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지킬 생각만 할 것이기에 선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직업을 고르냐에 따라서 내 본성이 맑아지거나 흐려질 수 있으므로 직업을 고르는 것도 일종의 수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맹자는 분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각자가 일을 나눠서 협동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는 공자의 정명론을 계승한 것인데 맹자는 분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양을 오랫동안 해서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은 수양을 오랫동안 했기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신노동에 종사해야 됩니다. 반면에 수양을 많이 하지 못해서 덕이 낮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인은 덕이 낮기 때문에 육체노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대인은 마음을 쓰는 노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노심자라는 역할을 분담받고 소인은 힘을 쓰는 노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노력자라는 역할을 분담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신노동, 즉 정치인들만 있으면 아무도 재화를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육체노동, 즉 농부들만 있으면 재화의 고른 분배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심자와 노력자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군자와는 달리 일반적인 평범한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에 있어야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인 항산을 제공하여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치자는 경제정책,
민생 안정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토지 경작권을 보장하고 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인프라를 조성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일정한 도덕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서 일정한 생업이 없어지면은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맹자가 주장한 항상과 항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맹자는 통치자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심입니다. 따라서 민심으로부터 선택받은 통치자는 하늘로부터도 선택받은 자이기에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모범을 바탕으로 통치에 임하는 덕치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통치자는 먼저 스스로의 인격 수양을 한 뒤에야 비로소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몸 하나, 자기 가족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훨씬 더 큰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냐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덕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직업을 분담하여 적절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백성들에게 안정된 항산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도덕성으로부터 유래하므로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않는 통치자는 곧 백성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군주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령 담임 선생님이 맨날 제자들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다면 학생들은 그의 선생님을 더 이상 담임으로 여기지 않고 로 여길 것입니다. 맹자는 여기에 아주 과감한 주장을 하는데 군주가 제대로 된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들이 혁명을 통해서 다른 군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통치자는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로 그를 더 이상 통치자라고 할 수 없고 그저 범부, 한 산하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서양 사회에 비하면 상당히 앞서갔던 내용인데 약 2000년이 지나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이와 유사한 인민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맹자 사상의 혁신성과 진보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은 직업윤리 단원이 출제된다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사상가와 비교해서 출제되는 편이기에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5페이지로 넘어가서 맹자의 직업관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의 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항산을 제공해야만 도덕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유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아니죠. 맹자는 분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 물론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직업 활동을 할 때 경제적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죠. 맹자도 공자가 주장한 견리사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선해라고 주장하는 그런 공자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므로 경제적 보상이 아니고 도덕적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인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 비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개인의 출세보다 사회적 기여를 더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분업을 강조하는 맹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직업을 통해서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맹자의 항산론을 떠올려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업을 통해서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노심자와 노력자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게 맹자 사상이었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이 역시 노심자와 노력자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에 앞서 항심을 지녀야 된다. 반대로 돼 있죠. 항심에 앞서서 항산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백성만 여기에 포함되죠. 수양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인격이 완성이 된 군자는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때 꼭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분업을 강조하고 있는 맹자가 동의할 말이죠.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맹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둘 다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덕성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맹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많은 대인은 노심자의 역할을, 덕이 낮은 서인은 노력자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추구한다. 그렇지 않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 아니고 덕을 형성함에 따라서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을 추구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대의는 육체 노동을 통해서 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틀린 부분은 육체 노동이죠. 정신 노동이라고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생업 문제를 우선해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맹자의 항산론이었죠. 성인은 백성의 기본적 생계 유지를 중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 바로 통치자죠. 경제적 안정은 백성에게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맹자의 항산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맹자는 사회적 분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역시 맹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자의 직업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자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간주하는 성악설에 근거해서 직업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기보다는 욕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직업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사상의 핵심은 예입니다. 따라서 예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예를 통해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교정하고 제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본성이기 때문에 욕망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욕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제어한다면 훨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국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순자는 예를 잘 익혀서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타고난 신분에 상관없이 높은 지위에 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공이나 사대부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의에 맞지 않으면 서인으로 돌아가게 하며 서인의 자손이나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여서 예의에 합치하면 사대부에 이르도록 한다. 예의 익힘에 따라서 역할 분담 그리고 분업을 강조하는 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군자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잘 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령 벼농사는 농부들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농사 짓는 시기를 잘 파악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어떻게 예의 법도에 따라서 분배하고 형평성에 따라서 국가 재정과 정책을 운영할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자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의법도에 정통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스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군자는 도에 정통하기에 일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서로 어울리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군자의 역할에 관한 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유교 사상과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정확하게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확실하게 예법, 예의법도와 같은 말을 사용하거나 성악설과 관련된 문장을 사용하면 순자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외에는 공자와 맹자를 묶어서 그냥 공맹사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맹자가 공자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딱히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순자의 직업관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예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순자가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죠.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예를 얼마만큼 익혔는지에 따라서 정해져야겠죠.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이때의 도는 예의법도, 그러니까 예를 잘 익혔는지 그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도가 나온다고 바로 노자인지 장자인지 도가사상가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순자 역시도 공자의 정명론을 계승했기 때문에 순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순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덕과 능력은 예를 얼마나 많이 익혔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서 예법에 따라서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순자가 이야기하는 예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타고난 신분과 관계없이 후천적인 노력으로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 후천적으로 내가 예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얼마든지 직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순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정통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스릴 수 있다. 아니죠. 지도자는 모든 일에 정통한 게 아니고 예의 법도에 정통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순자는 사회적 재화를 예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다르게 분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에 따라서 사회적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순자가 이야기하는 예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돼 있죠. 선호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때의 능력은 얘를 얼마만큼 익혔는지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얘를 기준으로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순자의 핵심적인 직업관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맹자와 마찬가지로 순자도 사회적 분업을 긍정하고 있죠.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된다. 아까 나온 내용이죠. 모든 직분이 아니고 예의법도에 통달해야 됩니다.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바로 그 도덕적 기준이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시 순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학사상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학사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실학사상은 따로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지만 간혹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학사상가들이 어떤 유교적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는지 핵심 사상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은 중농학파, 중상학파 등 여러 분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학은 선천적인 신분에 따른 산농공상, 그러니까 선비, 농부, 공인, 상인의 구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이면 나도 농부일을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던 것이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경시했던 것은 상업이었습니다. 당대 조선 사회에서는 상업이 발달할 여건이 크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물자 이동을 대부분 수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시장 경제의 도입과 화폐의 활성화도 매우 더뎠던 것이죠. 실학사상가들은 재능과 학식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할 것을 강조하면서 선비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이나 상업에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맹자의 항산론을 계승해서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도덕적 인격을 함양하고자 시도했고 농업이나 상업 등의 혁신적인 시도를 도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실학사상가 대부분이 양반이었으므로 기존의 신분 질서를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백성들에게 제공하려고 주장했고 능력에 맞게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학사상가 중 한 명인 정약용은 목민관,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될 핵심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렴은 모든 덕의 원천으로 예외 없이 모든 목민관이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하찮은 선물이라도 사사로운 정이 맺어질 수 있기에 작은 뇌물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주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간식이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은 얘가 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나? 라면서 제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담임 선생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목민관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지 않고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패한 나라의 관료들은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가면서 부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와 같은 행태를 비판하고 청렴은 큰 장사이기에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명성과 지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황희정승과 같이 조선시대의 검소한 선비들에게 내려진 청백리 칭호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으로부터 정약용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것을 소탐, 그리고 참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을 대탐이라고 구분합니다. 목민관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애민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쓰는 본공에 애써야 됩니다. 즉 애민과 본공이 바로 대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한 관리, 즉 염리는 대탐을 마땅히 추구하면서 참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윤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정약용인데 정약용의 청렴은 정말 쉽게 출제됩니다. 따로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주어진 제시문만 읽어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고 대부분 상식선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약용 OX 퀴즈는 따로 풀이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아래에 있는 답만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양의 직업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에 변별을 둔다면 동양 사상가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양 사상가들끼리 섞여서 출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서양의 직업관을 살펴볼 텐데 아까 언급했듯이 동서양 사상가들의 직업관을 각각 서로 비교해서 유연하게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윤바.